안녕하십니까. 허재연의 정치뉴탐사 시작합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밝고 또 씩씩한 기운을 전파하실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민주당의 씩씩한 대안, 현역 정치인이자 강력한 미래 대안 정치인. 감사합니다.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원래 이제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간부 출신 총경이신데 경찰 수사권 독립 그리고 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그렇죠. 반대하는 총경들 모임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좌천이 됐죠. 좌천이 돼서 이제 시민들 품으로 맞습니다. 국민들 품으로 기꺼이 걸어놔 주신 민주당의 아마도 한 30년간 빛날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한 아주 나이도 대단히 젊으세요, 사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겠죠? 47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랑 별 차이,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래요? 45살? 너무 반가운. 그래서 오늘 이제 경찰 간부 출신 우리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오늘 특별히 일부러 모셨는데 최근에 촛불 집회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이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집회 관리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계속 시민들이 일탈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찰 간부 출신으로서 그런 좀 집회 경찰 대응 문제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님이 겪고 있는 어떤 사법 사법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사법 공격, 사법 테러죠. 사법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지금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전문성을 발휘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재은 총경님과 계속 이제 편하게 계속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고요. 초반에는 이제 이번 주에 좀 있었던 중요한 좀 정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냥 편하게 계속 끼어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저 아까부터 계속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편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해준 대로 우리 이제 이지은 위원장님은 이제 경찰국 신설 반대했었던 총경 출신 민주당의 영입 인재죠. 누구나 다 마포을에서는 이지은 저는 마포갑입니다. 마포갑. 마포을은 정청래 위원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마포갑 넉넉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마 마포갑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좀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맞아요. 여론조사가 거의 10% 높게 나왔고 출구조사에서도 한 10%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일단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당과 지지자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계속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한참을 굉장히 좀 죄책감, 미안한 마음으로 좀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입돼가지고 영입 인재로 나와서 바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외에서 한 4년간 이제 좀 내공을 쌓는 시기. 그게 더 또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이제 지지 유세를 하러 와주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선거 도중이니까 될 거다, 반드시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링컨은 선거에서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을 기용하지 않았다,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나를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겠구나. 그리고 이 시기는 그러시겠죠. 간절함을 배우는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원내 정치인
네. 이게 국회의원만 따지자면 네. 신인입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오랫동안 변방의 네. 실력자로 네. 성남시에서 실력을 키워온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의 어떤 자질이나 평가를 꼭 국회의원에 한정해서 네. 평가는 약간의 좀 잘못된 관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잘못된 관습을 이재명 대표가 한 번에 사실은 이제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외에서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네. 민주 텃밭을 가꾸는 네. 그 정치 4년 동안 정말 제대로 보이신다면 네. 네. 아유, 여자 격려 이재명 감사합니다. 호칭을 나중에 꼭 들으실 수 있을 그 에너지가 일단 느껴집니다. 네. 일단 이재명 오늘 허재현 대표께. 기자의 감사합니다. 저 헌사가 좀 예사롭지 않네요. 네. 성장하는 시기로 네.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윤석열 그 지지율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뭐 더 떨어질 곳이 뭐 있긴 할 텐데 네. 어쨌든 약간은 이제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네. 2주 연속 20%대를 뭐 지켰어요. 20%를 그냥 지켰습니다. 네. 저것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된 건데. 워낙 네. 그 전에 낮다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나마 회복했다. 좀 안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갤럽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만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네. 자, 지역별 지지율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20%가 다시 붕괴가 안 될 수 있을까 참 의아했는데 대구 경북 네. 그리고 70대 이상의 어떤 고령층에서 네. 지지율을 다시 좀 떠받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이러다가 정권 무너지겠다 보수층이 비판은 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기회를 일단은 주는 게 낫겠다 하는 여론이 대구 경북 그리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대구 경북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러네요. 네, 네. 더 높고 부울경에서는 거의 2배 반 그렇죠. 이상 네.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보다야 지난 주인가에는 부울경이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을 때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봤자 이제 100명, 200명 그렇죠. 안쪽에 지금 표본이라 지역별 지지율은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한데 참고 사항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건 서울, 인천, 경기가 분석 그렇죠. 대상인데 여기는 이미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네. 자, 어쨌든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요 다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 여론조사 결과 조금 이게 오히려 더 여론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갤럽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1심 판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좀 판결이 나오긴 그렇죠. 했는데 네.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정당하다 43%, 부당하다 42%가 나왔는데 팽팽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먼저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이게 수치가 저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터무니없는 판결이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적 그 감정이 정치인은 무조건 일단 부패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일단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하다라는 그 여론조사 더 높을 거라고 사실 예상했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워낙 막 마녀 사냥 보도가 진짜 주입하다시피 몇 년 동안 쏟아졌기 때문에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국민들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걸 약간은 좀 희망적인 수치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정당하다는 의견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왜냐면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제 철학 정당하다는 의견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1년 나올 것 같으면 김건희 한 400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국민의 겨우 400년이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작습니다. 아, 이거 뉴스를 더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어떻게 400년 갖고 성이 찹니까 우리가?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을 수는 있어. 근데 네. 무슨 몇백만 원 벌금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1년 실형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도 유죄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형량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은 좀 이 정치적인 장난질을 하지만 일단 네. 그 법원, 사법부. 사법부에 대한 판결은 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정말 교구가 착각입니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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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착각이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따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제 또 워낙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은 그 법원의 이제 그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쓰기 네. 하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보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만큼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좀 네. 보여준다고. 네. 네. 뭐 이지은 위원장님 많은 국민들 아무튼 만나실 텐데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네.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도 이지은 위원장님이 나타났을 때 몇 네. 걸음 걸어와서 말을 붙이는 분은 네. 그래도 이제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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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말 그냥 생업에 바쁘고 네. 그냥 이렇게 종편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만 보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이런 재판의 의미 자체를 크게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론의 굉장히 여론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42%나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으로선 앞으로 물론 더 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을 하고 있다. 네. 네, 희망적인 수치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뉴탐사 그리고 이제 허재영 기자가 이제 팀장으로 있는 그 워치독에서 이 판결의 문제점들을 분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의 이제 분석 기사들이 기성 언론에서도 났다고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그렇겠죠. 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고 진짜 사법 개혁 이대로 이거 나라의 운명을 이제 판사한테 맡기가 되겠냐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분노들이 좀 일어날 텐데 여론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네. 전혀 보도를 안 하고 네. 있죠. 예. 그래서 미디어오늘이나 뭐 이런 언론들 제가 좀 약간의 진보적 네, 성향의 뭐 한겨레도 그렇고 좀 봤는데 이 판결의 문제점 자체를 짚는 기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냥 판결문 분석해 보니까 민주당이 주장과는 이런 차이점이 판사가 지적했더라 이런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네. 가뭄에 콩나듯 이제 칼럼 코너에 네. 그나마 이거 사법부에 너무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정도 의견 정도의 기자들이 칼럼이 가끔 소개되고 네, 네. 대부분 기사들은 판사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판결문 분석해보니 뭐 이런 기사들이더라고요. 네. 네. 아니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데스크에 다 잘리는 건가요? 열심히 젖어 있죠. 검찰과 사법부 일은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한겨레 법조팀에 네. 있었고 법원 출입 기자였습니다만 일은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네. 좀 이따 오늘 방송 후반부에 자세히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네. 그 검찰과 법원의 논리에 젖어들어서 일을 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아. 네, 기자들 특유의 그 틀에서 법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게 문제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받아쓰기 그렇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가 네. 있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조 기자들도 그나마 조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검찰 정도는 비판을 하는데 네, 네. 되게 사법부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 판결문의 취지, 판사의 뜻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이제 급급하다 하는 네. 거지 판결을 좀 기자가 제3자의 관점에서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걸 엄두를 못 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법부가 공정할 거라는 착각을 네. 하고 있고 굉장히 가스라이팅이 다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지난 뭐 1년, 2년 동안 싸워왔는데 네. 마치 심판자로서 법원이 객관적으로 심판을 심판한 했을 것처럼. 거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은 루저고 검찰이 이겼다. 이런 네. 관점에서 그냥 보도가 좀 나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법원 출입 기자를 할 때 뭘 많이 느꼈냐면 기자들이 우리가 당연히 우린 법기술자가 아니니까 판사들보다 법의 내용은 잘 몰라요. 네. 법의 조항들을. 네. 그거에 다들 쫄아 있어요,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판사들한테 논쟁을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의 이제 생각은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네. 우리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법을 평가하고 이 법 조항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판사들도 비판하고 법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럼요. 생각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 항상 이게 법조기자단 사이에서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때 취재할 때도 네. 얼마나 그 법조기자단 사이에서 왕따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음모론 제기하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자, 좀 다음 준비된 네. 다음 소식 넘어. 네. 이따 할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 네. 재판과 관련해 지금 이재명 좀 대표의 하겠습니다. 이제 그 1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너무 그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살짝 관심에서 좀 밀린 이슈인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네. 명태균 게이트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죠. 일단 오늘 따끈따끈하게 우리 민주당이 일자라는 우리 민주당이 네. 또 다른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좀 네.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야, 이 명태균 일당들이 검찰과 법원도 그냥 농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법원까지. 네, 김영선 의원은 사실상 법적 브로커였다라는 얘기가 네.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녹취록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창원지검장을 내가 만나서 한 방에 방에 해결을 해결. 했다. 뭔지는 야. 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네. 계속 그 어떤 그 선관위가 고발을 해가지고 뭐 조사 비스무리하게 받는 척은 해왔잖아요. 네, 네. 알고 봤더니 이미 창원지검을 그냥 쥐락펴락 해왔던. 근데 지금 창원지검에 가서 지금 뭐 구속은 돼 있잖아요. 구속돼 이것도 있죠. 지금 네.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네. 아니 저는 이제 저런 기사를 보면 본능적으로 변호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러시죠. 저게 변호사시죠. 네, 네네. 어떤 법 위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요즘 어떤 자괴감을 느끼냐면 이거는 무슨 법 위반이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하면 뭐랍니까? 수사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법 위반이고 무슨 법 위반이다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들어서는 그런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판결이나 뭐 검찰 수사 합리성을 기대하고 분석하면 뭐 합니까? 그들 그쵸. 자체가 비합리적인 네. 어차피 결론으로 그러니까 이끌고 가는데. 맞습니다. 네. 검찰과 법원이 점점 더 그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있죠. 거죠. 네. 그거는. 자, 아무튼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척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덮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네. 예상이 되는 명태균의 오늘 새 녹취록 민주당이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좀 짧습니다. 이거 오늘 좀 따로 좀 편집을 했는데요. 네. 네, 이것만 오늘 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시죠. 여보세요? 네. 난데 거기 경남도 선관위원장한테도 좀 딴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는 내가 회계 담당으로 네. 의원님하고 나하고 간에 그 자금 무슨 오간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그리고 어디 이거 돈 어쨌냐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그거는 내가 다 개인적으로 했지 뭐 다른 그에 쓴 거가 없고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 소명하겠다. 근데 내가 내 돈 쓴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알겠습니다.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선이 공천줄게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자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 내가 욕을 하대요 김영선을? 아니요. 김영선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에서 그거 해줄 사람이. 네. 그치? 내가 그 지를 해꾸지 하더나 지를 도와주더나. 도와주시죠.
경찰청장부터 해가,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면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어.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하면 되나? 명태균 씨의 주장이 좀 뭐 허풍이 좀 약간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근데 그 악의를 맞춰보면 다 맞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네. 의미심장합니다. 네. 특히 그 경찰청장까지도 우리가 뭐 선관위 뭐 아무리 뭐 수사해도 다 막 무릎 꿇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어때 보이십니까? 우리 경찰 간부 출신으로서.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 당시에 경찰청장 이제 창원 경찰청장이면 이제 경남 경찰청장일 것 네. 같은데 그 당시 그렇죠. 경찰청장이 누군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어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저는 차제 이런 것 좀 다 밝혀지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일부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건희, 윤석열의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까지는 가고 네. 있지도 않고 지금 이제 뭐가 수사가 되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세비 반띵한 거 요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거는 그런가요? 끝났고 그다음 하고 있는 게 거기 시의원 후보하고 또 무슨 군수 후보가 이 명태균 씨한테 자기 공천 좀 해달라 그러면서 돈 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제 81번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시작도 하지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뭐 500만 원을 줬다 이러는데 이것도 다 뭐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다 되는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 지금 네. 창원지검에 뭐 서울에서 뭐 검사 4명을 뭐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거 지금 수사를 오히려 더 풀어고 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특검밖에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제가 이제 일찍이 좀 그렇게 예상을 했었긴 했는데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예. 네. 명태균이 그 창원지검 이제 조사를 앞두고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이 다 그거잖아요. 다 이제 명태균하고는 진작에 경선 끝나면서 다 절연을 했고, 네. 뭐 명태균한테 뭐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고, 없다. 네. 그리고 김건희는 그냥 그 뭐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서 좀 부드럽게 해라라고 안 해서 네. 그런 그 이 내조를 네, 했던 네, 걸로 네.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검찰이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경선 과정부터 네. 시작해서 뭐 이제 대선까지 해가지고 정말 불법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심지어 법조인이었고 그걸 다 수사를 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아무 죄책감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과의 대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또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 휴대폰 보면서 그죠. 와이프가 이렇게 다 문자 보냈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 뭐 공천 주라고 좀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뭐, 네, 네. 예? 나는 그냥 뭐 추천을 했을 예. 뿐이다. 아니, 뭐 공천 뭐 주라고 좀 할 수도 있죠. 뭐. 아이고, 그쵸, 그쵸. 아이고, 예. 카메라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공천 네. 뭐 주라고도 할 수 있죠. 뭐 그거 못합니까? 뭐. 마누라가 내 휴대폰 좀 보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뭐 그 국정농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공천 개입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다 자백을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된다. 점점 더 자백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마디 했네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죠. 이번 주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폭로하고 있어요. 네. 이 진작 좀 하지. 네. 이 지방선거 시장 공천 개입까지 했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런 폭로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비겁하다고 봐요. 네. 제일 처음에 명태균 씨 이야기 나왔을 때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가 뭐 추천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애써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당시에 정말 그 양심 있는 정의로운 기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밝혀보려고 그렇죠. 고군분투할 때도 아는 것도 많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있었어요. 안 해요. 그랬는데 명태균 씨와 본인과의 관계가 계속 드러나고 또 무슨 7불사 회동이니 네. 뭐 또 그다음에 본인이 뭐 미리 데이터를 받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 방향이 명태균만 집어넣어가지고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잦아들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희생양으로 이준석이나 네. 아니면 저 김종인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 방향이 지금 몰아가면서 그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준석 네. 대표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지금 망명 준비하고 있는 지금 LA에 있는 우리 그 미디어치 변희재 전 대표가 이준석 네. 그 의원한테 문자로 네.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도 일단 망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그래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럼 본인이 이제 살기 살기 위한, 위해서 네. 이제 나 뭐 갖고 있다. 지금 8개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만 얘기했다. 나 나머지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딜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준석 의원의 폭로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네. 명태균의 이제 여론조사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데, 네. 이걸 갖고 이제 캠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써먹으려고 보고를 했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여론조사 표를 볼 줄을 모르고, 그냥 네. 거의 몇 대 몇만 보는 수준으로 내가 1% 이겼어? 야 좋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술 아니에요? 술?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런 느낌의 대화만 네.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너무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여론조사 표를 믿지도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참 이런 경험담을 이제서야 네. 참 털어놓는다라는 게 이준석 씨 정말 그렇죠. 자기가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렇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네, 저렇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난 뒤에 제일 지금 오세훈 이야기를 오늘도 네. 이제 가장 좀 당황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여럿 있지만 네. 뭐 김은혜 씨도 있고 오세훈 씨도 있고 오세훈 씨도 명태균으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이나 이제 받았다. 네. 라는 것 정도가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가 됐었는데 네. 오늘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강혜경 씨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한 네. 기록이 뉴스타파의 추적 보도로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오세훈 씨는 이제 압수수색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모든 선거 비용은 다 선관위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신고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킨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선거법 위반이 네.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오세훈 씨가 네. 나 생태탕집 안 갔다. 안 갔다고 그랬죠. 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토론회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그 일반 그냥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네. 했어요. 네. 근데 같은 기준으로라면 이재명 대표도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 한 발언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저렇게 지금 됐는데 그렇죠. 왜 오세훈 씨는 생태탕 발언으로 수사도 안 받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이 그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당장 지금 100군데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계좌로 입금된 거 자체가 나왔잖아요. 네. 저거는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증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당장 수사를 들어가야 예. 되는데 정말 선택적인 수사 기소를 하는 거죠. 경찰에서 물론 나오신 건 잘하셨는데 경찰 계속 계셨으면 우리 총경으로서 정말 하실 일이 또 많았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이제 저런 거 하겠다고 네. 하면 또 자천이 됐겠죠. 또 어디 그러네요. 네, 수사권을 네. 뺐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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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찰, 경찰, 사법개혁 다 세트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제가 아는 이제 경찰관들도 그렇지만 네. 되게 비애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이 또 검찰에 있는데 검사인데 자기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자. 이 회사 곧 망할 것 같다. 이 회사 곧 망할 것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경찰에선 내부적으로 막 이제 정권 욕도 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아, 그렇대요. 경찰에선 좀 그렇거든요. 경찰이 굉장히 기회주의 집단이라 생리가 그런 거 빠른데 정권 무너질 거를 예상하고 있군요. 그리고 경찰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찰의 그 이프로스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아무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경찰 내에서는 그 내부망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맨날 청장 욕해요. 맨날 청장 욕하고 정권 맨날 균열의 정권 욕하고 흐름이, 예, 굉장히 좀 이제 투명한 집단입니다. 그래도 근데 검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자괴감 느낄 만한 그 광경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김건희 여사 네. 그 수사를 할 때도 제3지역에 가가지고 휴대폰 다 뺏기면서 뭐 이제 그랬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이랬을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요즘 아유 이러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도 받지 이런 얘기를 한 명씩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 이지훈 우리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검사는 좀 양심적인 검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렇겠죠. 검찰 내의 네. 주류 네. 여론은 아직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겁니다. 네. 곧 나올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찰 출신 우리 정치인을 모시니까 확실히 얘기가 더 풍성해지는 게 네. 좋네요. 이게 저는 이제 경찰청 출입을 오래 했던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생리와 검찰의 생리를 좀 구분하는데 네. 경찰은 정말 기회주의 아주 생리가 굉장히 빠른 집단이라 맞아요. 높은 사람들 어느 다- 편에 붙어야 될지가 네. 빠르거든요. 네. 교통 정리가 빠른데 네. 여기서 지금 정권 욕이 나오고 경찰청장 욕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는 정권 붕괴의 밑바닥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읽혀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죠? 제가 네.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소위 이제 정권이 망조가 든다고 하잖아요. 망할 징조가 보이면 네. 이게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 저는 조금 그렇죠. 놀랬던 게 검찰 내부 이렇게 진술이나 증거 같은 게 MBC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기도 이제 이 같이 망하기 싫으니까 이제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권력기관, 특히 경찰이나 검찰 내부의 수사 기밀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맞아요. 네. 권력 이 누수가 생기고 있는 현상이 거죠. 아주 네. 상징적인.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 8년 전에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권 이제 퇴진 그다음에 탄핵 집회가 막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경찰관들이 분위기가 이랬어요. 아니 어차피 탄핵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그만하지. 우리 계속 나가서 집회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거 우리 다 보고 있었는데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순간 우리 직원들이 오늘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야 드디어 끝났다. 이런 그렇구나. 분위기. 네. 네.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태세전이 빠릅니다, 경찰이. 제가. 맞아요. 분위기를 잘 아는 네. 거죠. 네, 어쨌든 뭐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에 묻혀 지나가면서 네. 뭔가 용산이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일선 경찰관, 공무원 조직이 이미 이 정권은 이제 망조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잠시 조금 그 촛불 약간 좀 좀 씁쓸한 한 주를 좀 보냈는데 네. 이재명 대표 판결 때문에 기운을 내셔야 기운을 됩니다. 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그 개인 친구가 이제 고위 공무원인데 네. 고위 공무원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 또 근데 그 친구는 맨날 나한테 얘기할 때 넌 하고 얘기하는 걸 맨날 가서 어디 보다가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아니 어떤 쪽에 계시는 분이세요? 검경? 누구라고 얘기하면 특정이 될 것 같아서 얘기 네네네. 못 하는데 그 친구 얘기도 어제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내내 그 대통령과 검찰을 또 어제 또 이제 법원까지 이게 성토하느라고 그냥 뭐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인데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스스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너무 위법사항이 많고 말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정말 이 명태균 씨 아니면 김건희 씨가 하는 걸 보면 야 최순실 씨는 진짜 억울하겠다. 그거 진짜 완전 새발의 피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사실 저 진짜 최순실 씨 서면 인터뷰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어제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짜 이제
그때 이제 트리거가 됐던 태블릿 PC 그걸 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뭐냐면 말씀 자료를 먼저 봤다 이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말씀 자료 먼저 본 게 뭐 어때서 명태균은 모든 지시를 자기가 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4%로 떨어진 건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좀 가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가 겪고 있는 위기,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한번 대안을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과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놨습니다. 그 전에 이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검찰이 또 다른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 법인카드 이거 경찰이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또 막 뒤져가지고 결국 검찰이 또 기소를 했어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의 신진우 문제 많은 판사가 또 맡게 됐습니다. 저는 저거를 이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랜덤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랬을까? 그러니까 수원지법의 이제 형사 재판부가 이제 네 개 재판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개 있다고 하죠. 합의부가. 그런데 이재명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2번씩이나 이화영까지 포함을 하면 3번씩이나 재판부가 만든다고 보기로는 확률적으로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한 48분의 1의 확률이에요. 저걸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저는 저런 경우에는 재판부 자체가 좀 먼저 회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화영 재판을 했었으면 그 유죄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맡으면 그 편견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양심적인 판사라면 먼저 회피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이 사건마저도 이렇게 이 판사에게 또 배당이 됐다는 게 참 이거는 좀 믿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보통 한 재판부 한 법관부에 한 2년 이상을 못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진우 부장은 원래 작년 올 2월달에 사실은 옮겨갔어야 되는데 계속 머무르면서 이제 결국 중요한 이화영 재판을 자기가 굳이 더 하겠다고. 지금 내년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내년 2월에도 신진우 부장을 계속 수원 지방법원에 스테이 시키는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거는 그러면 그냥 진짜 커밍아웃이죠. 작정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표 그런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25일 날 이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이제 선고 또 공판을 월요일이죠. 다음 주. 아마도 무죄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국민적 그 분노가 지금 사법부를 향하여서 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다라는 의견 표현을 이재명 대표는 했고요. 국민에게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당부 메시지를 오늘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런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3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떤 정의롭고 공정한 또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법관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누가 판사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시민적 상식이 통하는 그런 판결 우리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제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사법부는 정말 공정하고 뭔가 천상계 같은 신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서양 같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법관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심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아니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판결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말 몇십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고 그렇거든요. 정말 어떤 게 있냐면 식사하기 전에 한 판결은 굉장히 엄격한 결과가 나오고 밥 먹고 나면 되게 사람이 관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제 뭐 발령도 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어디 좌천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써 내가 영전을 하거나 좌천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인간의 똑같은 그렇죠. 심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금기시돼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아예 판사들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건데 무슨 우리를 뭐 어떤 심리가 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판사도 어차피 사람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판결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한번 AI에다가 넣고 그 항소심 그 전망을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결과를 보고 AI가 저희는 100% 항소심에서는 이 1심 판결이 이제 결국 그 탄핵이 될 거라고 하는 뒤집어질 거다. 뒤집어질 네.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AI가 90%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10%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네.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모든 판결은 이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90%를 전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AI조차도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AI에다가 맡기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맞아요.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훨씬 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 판사들도 사람이다라는 네. 거를 되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근데 그 너무 당연한 주장이에요. 네. 이게 네.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것도 아닌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심제를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판사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가능성을 우리가 네.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들의 판단에 오류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럴 거면 다 완벽한 판사들이면 우리가 왜 삼심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모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이 판결은 단순한 이제 판사의 그 오류, 실수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고요. 네. 이 보수 성향의 이 법조인 우리 이석연 헌법재판 네. 그렇죠. 헌법연구관이요. 헌법연구관. 네. 이 법제처장도 법제처장도 하셨죠. 하셨죠.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분조차도 이재명 판결은 이 균형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셨네요. 가장 좀 이분은 권위 있는 좀 그 헌법학자 중에는 보수학자 중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언론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분도 말씀하셨고 보수 농계에 계신 정규재 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거짓으로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렇죠. 법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낙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정말 그 말 그대로 부관 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의 정치 생명 사실을 끊기 위해서 형량을 결정한 거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너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권력을 틀어진 승자가 네. 패자를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 그렇죠.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선거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저렇게 사법적인 권력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정적을 제거를 하는다는 느낌을 그런 의심을
뭐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별로 생각을 못했지만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 한 명의 판단, 뭐 한 두세 명 되겠지만 어쨌든 그 판단만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박탈해버린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건가? 이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 그 문구가 있잖아요. 네, 우리 네. 국민들이 만든 단어,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이 당선무죄, 낙선유죄. 저는 이제 이런 구호를 그러네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또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네. 사법 체계가 이게 오히려 당선자들에게 오히려 냉혹한 공직선거법 그럼요. 잣대를 통해서 검증. 네, 네. 그게 공직선거법을 만든 이유잖아요. 취지죠. 근데 네. 낙선자를 그냥 괴롭히고 그럼요. 당선자에게 짓밟기 다시 한 번 더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네. 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 네. 당선무죄, 낙선유죄. 아, 좋습니다. 네. 네. 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무죄, 낙선유죄. 네.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1심 판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국감 발언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결론을 내리면서 네. 이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이제 국토부의 외압이 아니고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검토해서 네.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 허재현 기자가 그 팀장으로 있는 워치독에서 야, 단독을 또. 네. 네. 뭐 씁쓸한데 자랑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성과를 냈으니까 뭐 이렇게 좀 홍보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왜 저희가 이렇게 혼자서 보도해야 되는 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난 그러니까요. 일인데요. 네. 자,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우리 이지은 우리 네. 위원장님도 함께 계신 검도기에서 저희 워치독 보도 오늘 오전에 보도한 내용을 급히 저희한테 설명도 안 하시고 진짜요. 저희한테 네, 이거 네. 하겠습니다라고 네. 설명도 안 하시고 기자회견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사전 그러니까 공개된. 네. 이거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로한 내용이 이제 박근혜 정부 압박 문건을 찾은 거거든요. 이게 네. 국토부의 문건. 네. 세 차례, 네 차례 성남시에 이제 보내진 것도 압박 정황인데, 네. 뭔가 그 공문 자체는 좀 협조 바랍니다. 네. 뭐 이런 수준으로 건조하게 써가지고 이게 네. 과연 협박으로 봐야 되는 거냐. 판사를 좀 헷갈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뛰어넘는 네. 박근혜 정부 총리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회의 주제도 직접 한 네. 기록들의 목록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이건 협박이다. 네. 라고 충분히 지자체장이 느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네. 저희가 찾아가지고 오늘 폭로를 해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생결단 내듯이 밀어붙여라.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네. 또 공문에도 뭐 인적 책임을 물어라 뭐 아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열심히 봐주셨고. 그럼요. 네. 누가 쓰신 건데?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네. 15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있네요. 인적 그렇습니다. 문책. 인적 밑에. 문책 네. 2013년도에 2013년, 2014년 계속 강조돼 있는 총리실이 경기도를 통해서 성남시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 하달이 된 문건이에요. 네, 네. 네. 직무태만 무사 아닐 저게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직무유기.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더라. 그렇죠. 저거를 네. 보면 협박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을 네. 한 23년을 했는데요. 네. 저는 저런 공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네. 공문이 저 정도로 내려왔으면 전화나 회의에서 말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험악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말로는 온갖 얘기 다 한 다음에 공문으로는 굉장히 정제되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공문이 저렇게 뭐 문책을 해라 정도로 나왔으면 말로는 정말 네. 더 험악한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네요. 뭐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은 원래 회의로 조지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불러서 회의로 네. 조지거든요. 근데 저기서도 이제 이 판사가 인정한 내용 중에서도 몇 차례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했고 요걸로 공무원들이 뭐 심적 부담은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것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의 협박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저는 네. 네.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 판사는 네네. 원래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원칙주의자라고 친윤 언론에서 이제 성명을 하는데 네. 카카오톡을 안 쓰는 판사는 사실은 판결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를 네네. 못 한다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보통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보신 분이죠. 그러면.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저희 이제 워치독의 오늘 보도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 백현동 무지건 관련해서 그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국토부 공문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허위 사실로 몰아갔잖아요. 네, 이 부분들은 입증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의무 조항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압박하는 가운데 뭐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압박도 했다. 네. 그 발언도 이제 허위 사실로 했는데 그 발언을 저는 이제 완벽하게는 탄핵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워치독에서 2013년도, 네. 2014년도 이 총리실의 공문 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당시에 이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걸 잘 들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고 네, 네. 하는 얘기가 다소 과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전혀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입증이 된 것 정확하게, 같아요. 거의 정확하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예.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식품연구원 그 관련 식품연구원에서 만든 문건도 저희가 찾았는데 이것도 강조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2014년에 국토부가 공문을 3차례, 4차례 보내기 직전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포함하여 성남시 식품연구원 등 그 종전부동산 매각기관 회의를 무려 35회나. 제가 말했잖아요. 회의로 불러 조진다고 하죠. 네. 네. 저거 회의록에 이제 문건만 입수하면 네. 아마 검찰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네. 제출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5차례나 대통령 주재회의를 포함한 그 청와대 BH 국토부 등 회의잖아요. 지금 문건 보시면. 네. 저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성남시가 계속 버티니까 네. 2014년 초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사생절단하듯이 규제 철폐 네, 맞아요. 압박을 해라 이런 발언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어떻게 협박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기가 더 지지자들 힘들죠, 느끼는 게. 진짜.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저희가 이제 문건이 있는 게 2014년 7월 당시에 그 대장동 일당들이 그 주고받은 정영학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 녹취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그때가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 재선에 성공하고 난 바로 직후예요. 2014년 7월 달이니까. 네. 네. 재선이 6월 달에 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청와대에서 이재명을 죽이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장동 일당들이 얘기를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를 하는 게 녹취록이 있어요, 맞아요. 그왜 2014년 그 재선 직후에 이재명 시장을 콕 찍어가서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까 네, 생각해 네. 보면 봐 이렇게 35차례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해서 압박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재선하는 걸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선거에서 또 당선이 이겼어. 돼. 네. 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검찰력을 동원을 해서 이재명을 이제 강제로 찍어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들어요. 나는 왜 갑자기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그러네요. 재선되고 난 한 달 뒤에 대장동 일당들 나무기가 얘기한 나무기예요. 거예요. 네, 네, 네. 나무기가. 맞아요.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 죽이라고 하는 오더가 내려왔다. 네. 이게 또 지금은 이렇게 퍼즐이 그게 이런 맞춰지는. 네. 문건에 이제 흔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회의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이제 회의의 어떤 문장 정도만 저희는 확인한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들 국토부에 어떤 지시를 한 그 회의록 문건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검찰은 분명히 압수수색을 하든 뭐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지금 꽁꽁 숨기고 법원에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진짜 못된 게 사실은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라도 제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검찰청법에 예, 아예 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피고인 죽일 만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자료만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검사는 이제 공익의 대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검사를 상대로 바로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좀 한번 오늘 이번 아, 주 맞아요. 쫓아가셨죠? 네, 네, 네. 압박성 취재를 이걸 한 게 봤습니다, 있거든요. 저도. 네. 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엄청 돌렸어요. 뉴탐사 보도가 네. 너무 길고 네. 솔직히 좀
보다 잠드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댓글 많이 평소에 많이 목격하는데 이번 주만큼은 네. 야 이번에 뉴탐사 강진구 진짜 너무 잘했다. 시원했다. 아 대단하다. 아니, 저 영상 한번 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상은 다시 아니에요? 틀까요? 우리 이거 뭐 이미 많이 많이 틀긴 했는데 트셔가지고 한 네. 다시 보고 싶네요 진짜 솔직히. 2분짜리 영상 다시 틀 수 있어요? 네 잠깐 기다려달래요 PD님이. 아, 자 근데- 이 잠깐 보시죠. 이게 근데 지금 사실은 내가 이걸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너무나 이 말이 안 되는 범죄를 난 저질렀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상대로 그 당신들이 고의로 이걸 뺐다면은 그건 범죄 아니냐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며. 그런데 진짜 공익의 대변자 맞습니까? 네.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대변자 아니에요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네. 원래 기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뭐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부산일보 기자가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너무 시원하게 질문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례하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기자는 원래 예의가 없어요. 기자는. 그리고 그 기자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기자가 질문했던데. 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은 팩트뿐입니다. 아, 네. 팩트 앞에서만 겸손하면 돼요. 네, 네. 왜 우리가 기자가 공직자한테 맞습니다. 그렇게 굽신해야 됩니까? 네. 그거 볼까요? 네, 혹시 준비됐습니까, PD님? 아니 그냥 예. 네, 네. 한 2분 정도 네. 조금만 틀어보죠. 네. 그래서. 자꾸자꾸 보고 싶은 영상입니다. 네. 그 왜 용도 변경 직전에 국토부에서 그 공문 보낸 거는 왜 공소장에 기재를 안 했어요? 네,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2015년 1월 26일 공문 보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그 국토부에서 1월 26일 날 공문을 보낸 거는 용도 변경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그 부분들은 용도 변경 경위 관련해서 왜 그거는 기재를 안 했어요? 일부러 뺀 거죠? 압수수색해서 그게 안 남았어요? 의도적으로 짜깁기하고 조작했잖아요,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국토부 지시 공문 손가락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토부 지시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고 뭐가 허위 사실이에요? 그걸 허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이 국토부 공문을 또 지시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뺐잖아요, 공소장에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왜 국토부 지시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국감 발언을 왜 뺐어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응? 그건 조작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리고 1월 26일 날 그 공문 보낸 거 용도 변경 직전.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방침 결재하기 전에 1월 26일 날 국토부 공문 보낸 거. 근데 그걸 왜 뺐어요? 이거는 발언도 국토부 발언도 짜깁기 조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경위도 조작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말한 검사의 국어 실력이 국어 문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응? 앞에 의무 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지시공문이 와서 도시계획 규제, 철폐 등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와서 자기가 R&D 부지 획득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용도 변경 해줬다라고 국토부 지시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 해줬다고 얘기를 했고 국감에서. 근데 왜 공수처에서 그 발언을 드러내냐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용도 변경 직전까지 왔어요. 그럼 뭐가 허위 사실이에요? 그걸 허위 사실로 만들려고 발언도 조작하고
실종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중요한 국토부 공무원 누락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걸. 따라오실까요? 빨리 가시죠. 뺀 겁니까? 고의로 뺀 건 범죄 아니에요? 그 생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며요. 공익을 대변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까? 와, 정말 네.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걸 보면 네. 뺀 게 확실하네요. 아무 말도 확실하죠. 못 하잖아요. 말은 못 해요. 네, 네. 네. 그래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검찰을 많이 상대하셨을 것 같은데 검찰이 굉장히 검사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간은 좀 자기 스스로 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네. 약간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바로 답변하는 게 검사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어때 보이세요? 국토부 뭐 문건 뺐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을 때 안 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그렇죠. 말도 안 하는 거는 저거 보고 저도 아, 뺀 거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와 우리 기자님이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왜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기자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검찰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기록상에 그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없으니까 판결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나온 것만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판결문에 누락된 게 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네, 왜냐면은 제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2013년도 지난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백현동 부지 이권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고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 상대로 취재도 했고 네. 그 취재 경험이 바탕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용도 변경 직전에 이루어진 제 4차 공문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공문이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나 보더니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한 발언도 그 중요한 부분들이 빼져 있고 그러니까 네. 두 개를 사실은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발언도 네. 조작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도 조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네. 검사 앞에서 이렇게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건 내가 무슨 대담해서가 아니고 너무 일단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이건 범죄를 저질렀다 검사가. 맞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네. 걸 내가 스스로 나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한 7분 정도 됐거든요. 그 법원에서 그때 이제 이분이 또 준리재판 공판도 맡고 있는데 저는 거기 방청하러 갔다가 네네. 그 끝나고 난 뒤에 나오면서부터 네. 법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서울중앙지검까지 가는데 한 7분 정도 걸려요. 네. 계속 하면서 물어보는데 결국 한마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여기는 이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피식피식 웃고 그러거든요. 이날은 웃지도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경직돼서 굳은 상태로. 들킨 거죠. 네. 큰일 났다. 들켰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 검찰 공소장이 굉장히 조작된 게 많은데 많은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게 이마람 검사가 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검사가 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또 뭐가 공소장에 써 있냐면 국토부에서 네. 백현동 용도 변경을 4단계나 변경해라고 요구해서 내가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써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국감장 발언 그 다 국회 회의록에 나오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공소장에 엄연히 허위 문장을 써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대놓고 공소장을 썼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이마랑, 범죄입니다. 뭐 네. 이마랑 검사는 이제 수사 검사가 아니고 이제 그 공판 공판 검사. 담당 검사기 때문에 공판 담당 검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공판 담당 검사가 뭘 아냐 이렇게 아니 공소장 얘기하는데 변경할 수 있어요 공판 검사가. 근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마랑 검사는 공소장 변경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구형 그렇죠. 결심 공판할 때 네. 그 몇 명 검사들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한 명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직급이 부장 검사, 네. 평검사 중에 거의 수석이죠. 네. 네. 그리고 총 한 20여 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17번인가 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수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가 공판에 투입되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금 구형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네. 검찰이 굳이 그냥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하면 되지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저는 왜냐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판사들은 자기들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그냥 양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의 이 구형에 의해서 괜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국민 여론을 호도할 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다 호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정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이거는 차단되어야 할 유해한 정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반응에 구형 대해서.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굳이 왜 구형을 그 법적 근거도 네. 뭐 구형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러네요. 배제해야 돼. 구형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 검찰 네. 사법정의 실현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법안 발의를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형을 네. 해야 되겠네요. 이게 구형을 못하게 생각 해야 됩니다. 못 해봤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저의 진짜. 박사 논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셨군요. 구형을 없애야 된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년. 보통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허위 발언은 대부분 벌금형이죠. 이걸 네. 징역 1년을 아주 이례적입니다. 선고한다라고 한 건 상상을 못했는데 네. 이런 상식을 깬 이 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구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들이 약간 이제 그 검사한테 약간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네. 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범죄 혐의를 이렇게 만들어 시나리오를 네.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그룹에는 검사가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신은 몇 년형 뭐 선고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이 그룹에는 네. 검사가 뭐 100만 원 구형했습니다. 당신 몇 년형 선고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두 집단이 명백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네. 검사의 구형에 따라가는 겁니다. 영향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번 판결은 이제 검사도 검사지만은 사실은 저는 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얘기하는 사법부가 완전히 네. 판사의 본연의 소명을 좀 포기하고 조작된 공소장을 그대로 승인을 해줬다. 그러니까요. 예. 판사가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네. 전혀 하지 못했죠.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그 수요일 날 우리 검사 출신의 이제 박기택 변호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는 이 판사들이 판결 권한을 독점하게 하는 이 제도 이걸 이대로 둬서는 되겠냐? 네. 이건 사실상 우리 헌법에 그 보면 뭐 모든 신분제는 폐지가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죠? 신분에 따른 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저게 헌법 101조인데요. 보니까 저 조항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법원에 속한다. 속한다. 네. 예, 저것 때문에 판결 권한을 결국 직업 판사들이 판사. 독점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뭐 미국이나 뭐 영국도 독일, 그렇고, 영국 그런 네. 거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조차도 판결 권한을 판사가 독점하는 나라는 거의 없더만요,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형량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직업 법관들이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유무죄는 시민들이 대부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검찰이 그 제시했었던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짜기가 됐느냐 안 되느냐 변호인하고 검사가 공방을 하는데 이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3명만 딱 놓고 이거 짜기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검사가 옳게 그렇죠. 네. 이거 물어보면 아마 답이 다 나오죠. 답이 다 나왔을 네, 거예요. 네. 예. 이거 약간 국어 수준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판사들이 이 판결을 이제 독점하는 그러니까 한성진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재판장이 되더라도 한성진 부장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없게끔 네. 이제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오늘 좀 박구용 네. 예, 우리 이분이 직함이 정확하게 민주당 그 교육연구원장 네. 그걸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이게 명칭은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원외 좀 정치인들 중심으로 네. 이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를 좀 국민이 비판할 때가 됐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네. 우리 박구용 원장이 이제 얘기했던 건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이번 사태를 바라봤다. 맞습니다. 네? 이제 네. 이걸 이제 지적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이제 2심, 3심에서 바로 잡아야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조금 약간 요약을 더 해드릴까요? 이제 네. 우리 철학 교수시기도 하네요. 네. 네, 우리 박구영 교수. 매불쇼에 나와서 주로 이야기를 좀 한 내용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심, 3심을 민주당이 기대하면서 이게 좀 사법적 질서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이 바로 잡힐 걸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태도다. 네, 이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지금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이걸 극복하려면 시민들의 힘으로 네. 민주주의의 힘을 사법부에 보여줘야만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네. 네.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그 정의를 구걸하기보다는 네. 주권자가 주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네.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법부한테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좀 와닿죠. 와닿았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이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뭐 영전 또는 나의 좌천 또는 나의 인사 보직 이런 거 생각하면서 거기 네. 자신의 이익과 결부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권력자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다. 권력은 용산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네.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는다면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25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유증교세에 대한 1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내렸던 이 저 백현동 부지 또 골프장 골프와 관련된 네. 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건 너무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탄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근데 25일 이 유증교사 판결은 선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걸 사법부에 우리가 좀 정의로운 판결을 구걸할 게 아니고 우리 박구용 원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박구용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법부한테 다시 한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면 사법부를 끝장낼 거다 네. 라고 하는 주권자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되고 네. 내일 그래서 이 집회에서 또 집회에 될까요? 요 실시간 채팅글에 한 50만 명 모이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진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집에서 만나야 됩니다. 네. 네. 그 뭐 조금 뭐랄까 좀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법원을 출입했던 기자이고 네. 또 검찰의 여러 조작 사건들을 좀 주로 밝혀냈던 이제 10년간의 이제 취재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네. 당연히 이제 판사들의 개개인의 양심이 무너지고 있고 정치적 판결하고 있는 거 당연히 크게 지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뭘 첨언하고 싶냐면 지금의 이 사법 시스템은 검찰이 네.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판사들을 농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뭐냐.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거들을 수집해서 재판정에 제출을 하거나 감추거나 해요. 네. 그러면 판사들은 그것만 갖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오염된 정보인지 아니면 진실된 정보는 어떻게 누락을 시켰는지를 판사가 그래도 물론 길을 쓰고 찾아보면 볼 수는 있는데 네, 네. 가뭄에 콩나듯이 네. 찾아내고 그리고 이 또 최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무슨 일이 주로 벌어지고 있냐면 그래도 변호인단이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실된 증언을 해줄 증인들을 또 찾아내잖아요. 네, 네. 제발 좀 재판에 출석해 네.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검사들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 증인들을 별건으로 털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재판장에 못 나오게 만들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판사 앞인데도 네. 진실된 증언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네,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네네네. 사건 여기서도 판사가 네. 한성진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는데 아니 성남시 공무원 대다수가 나와가지고 협박 아니었다라고 증언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협박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판결문에 중요하게 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증인들 거기 가서 이제 협박 없었다라고 증언한 사람들 다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는 아닌데 상당수가 성남시 국과장들인데 네. 그 백현동 그 특혜로 네. 다 입건돼 있어요. 아직 처벌이 안 돼 있어요. 그쵸. 목줄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그럼요.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은요 연금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판사 앞인데도 이거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증인들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판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지금 같은 이 검찰이 그 증거와 증인들을 쥐락펴락하고 그런 사법 체계에서는 네. 어떤 양심적인 판사가 들어와서 판결을 하려고 해도 검찰에 농락당하는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저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기소 편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검사 칼을 휘두르는 것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편한테는 그렇죠. 칼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김건희 기소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기소를 안 해버리면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하려고 해도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이제 강요하고 유도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위증교사 사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판결이 날 그 1심 판결이 있을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증인이 김진성 씨가 계속 진술을 바꿔왔습니다. 바꿔왔죠. 그런데 지금 사건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분도 목줄 잡혀 있어요. 맞습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네.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다 생각을 해서 판결을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좀 뭐 걱정은 좀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25일 날 그 1심 선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걸 걱정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광장에 나가서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를 맞습니다. 사법부에다가 분명히 전달하는 거.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내일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뭐 네. 광장들을 좀 시민들의 촛불로 50만 100만 촛불로 가득 채워서 사법부의 주권자의 분노한 주권자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분석, 네. 앞으로 대안, 네. 검찰 독재 대책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계속 좀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어떤 이야기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뭐냐면 검찰청을 아예 해체를 해서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자. 네. 법안도 만들어 놨고 현재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이제 범죄들 수사하고 네. 있는 범죄들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일부 범죄들을 떼다가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주기에는 또 검찰이 너무 경찰이 너무 비대화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권력기관을 다시 재편하는 법안을 네.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을 한번 좀 모시고 네.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네. 더 좀 대안을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실시간 채팅글에는 어쨌든 전 국민 봉기가 필요하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엄중한 그 상황에서 네. 참 이분들을 앞으로 계속 같은 민주 진보 진영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와.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드디어 다시 꿈틀꿈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네. 지금 서른 정말 네. 이분 5선 의원 민주당에서 5선 의원 하신 분이 이게 맞습니까? 심지어 그러니까요. 과거 그 민주화의 유산을 가지고 네. 그 한때의 경험을 가지고 몇십 년을 우려먹으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집니다. 네. 사실 아주 정말 공감합니다. 민주 시민사회의 어떤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한 그 유산을 네. 본인이 5선 하시면서 받을 만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욕심이 더 있으신지. 제가 이 96년도에 이제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그 처음 정치부 기자로 제가 그때 김대중 총재가 이제 총재로 있는 네. 있었던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했었죠. 거기에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가면서 이제 역사적인 그 정권 교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기쁨을 같이 만끽할 때 서른 의원이 그 당시 동교동 비서의 막내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같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마주했던 그런 분인데
저렇게 지금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나서는 정말 네. 저는 비명계 꿈틀꿈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을 때 정말 팔다리 다 잘리고 사람들 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또 가족들 울부짖고 소방관들 구조하려고 막 그 아비규환 난리치는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석 훔치고 옷 훔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 적절한 비유. 사람도 아니죠 정말. 네. 왜냐면 적절한. 보수 농객들도 이 재판 잘못됐다고 하고 정말 억지 기소의 사법살인이다. 보통 사람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나에게 기회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음 굉장히 발언 되게 세게 하시는 이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른 이지은 전 총경 뭐 서른 뭐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금품 뺏어가는 도둑의 비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너무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어떤 참사나 재난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꼭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었어요. 거기서 그 와중에 그 자신의 이익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딱 그런 사람 같아요.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그런 절도 범죄가 많았어요. 맞아요. 고급 골프채 가져가고. 네. 그리고 저도 그때 참사 현장에 직접 갔는데 진짜 이 돈통이 막 해져가지고 돈 막 이렇게 날리고 수표도 날리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거부터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민주당에 몸담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네. 네. 네, 지금 하여튼 이런 꿈틀꿈틀, 오죽했으면 언론도 벌레에 비유하면서 이런 네. 그 수박계 의원들을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두관 전 뭐랄까요 좀 이분도 참 당의 중진이신데 참 말로가 안타깝습니다. 네.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죽인다고 죽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의 또 죽는다의 발언을 또 왜곡해서 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다만 이제 같은 이제 친문 진영이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금은 결이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권 플랜 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은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정도 수준의 논평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똘똘 뭉쳐서 검찰의 극악무도한 이재명 대표 탄압에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김동연 지사가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다만 좀 얌전하게 좀 결이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좀 얌전하신 분이신가요? 우리도 공무원 관료 출신이시고, 네. 근데 이 김동연 지사도 조금은 좀 하나 좀 설명하실 게 있어요. 마침 얘기 나온 김에.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성남지사를 막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막 털려고 할 때, 이분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위 관료셨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국무조정실장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뭐 박근혜 정부의 뭐 정말 거의 뭐 협박에 준하는 수준의 압박에 대한 과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아직까지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계신 게 다소 좀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의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민주당 당원들의 열성적인 지지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큰 위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성남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협박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의를 했는지 저희 기자들이 오늘 밝혀낸 그 문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다 하셔야 할 텐데.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선출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출직은 의무가 있어요.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뭐 본인의 실력으로 당선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출직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어쨌든 얘기입니다. 뭐 국토부의 이제 외압과 관련해서 이제 총리 그 이름으로 그 국가 시체에게 협력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이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으름장을 놓는 그 공문들이 나갈 당시에 우리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내부의 분위기. 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실장이 그냥 물론 이제 다른 친문 인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좀 신중한 그쪽하고는 좀 거리두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진정성이 더 인정되려면 그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 겪었던 얘기들을 좀 지금은
얘기를 좀 용기 있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다음에 지금 요즘 뭐 개헌 논의도 지금 있고 또 당장 내일 또 이제 광화문에서 또 집회도 있는데 최근에 경찰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촛불 시민들, 촛불 집회들, 평화로운 집회들을 네.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또 경찰 총경 출신 네, 네. 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중간 광고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 같이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 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총경님,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 네, 네, 네. 집회 많이 나가고 계시겠죠. 네. 근데 네. 가보셔서 보셨죠? 경찰이 이상할 정도로 집회 관리를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전과 너무 달라요. 네, 네.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첫 번째 너무 도로를 안 내준다. 너무 그렇죠? 비좁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차로 하나를 더 내줄만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내주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시청에 거기 그 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하철역 출구를 네네. 입구를 다 막아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드는데도 그 차로를 안 내주고 너무 좁게 차로를 내주더라. 이거는 그걸 아는 거죠. 진보 쪽에서 이렇게 탄핵 집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만약에 장소가 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해서 너무 좁게밖에 안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식구들인데도 다 저쪽에 가서 그 반대편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좁아서 위험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하더라. 이게 한 가지 좀 특색이었고 예. 좀 지난 뭐 정권 때랑 좀 다른 점이었었고 두 번째는 약간 로보캅처럼 다 경찰관들이 입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그거를 완진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진압복이라고. 완전 진압복. 네, 이 그 헬멧을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저도 정말 경찰하면서 기동대장도 해봤고 집회를 많이 막아봤지만 훈련할 때 말고는 한 번도 그런 복장으로 안 해봤어요. 이거는 정말 돌 날라다니고 방석모라고 해요. 그 돌을 막는 모자거든요. 돌을 막는 헬멧인데 화염병 날라다니고 돌 날라다니는 곳 아니면 그 복장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먼저 선발대가 나가서 여기 거의 로보캅처럼 하고 있다. 경찰 특공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자체로 굉장히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위축시키는 거죠. 네네. 근데 지난 정권에서 이 전까지는 경찰에서 집회 관리를 하더라도 괜히 시위대를 이렇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맞아요. 폭력 집회로 변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기동대를 뒤쪽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네.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그냥 전면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아예 그거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의도적인 것 같죠? 경찰 출신으로 보시기 어떻습니까? 위축시키려고 한 거죠. 그 시위대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에는 뭐 아이들이랑도 같이 나오고 그렇죠. 약간 이제 집회가 어떤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 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기 가면 안 되겠다. 혹시 무슨 굉장히 폭력 집회가 있으려나 보다. 이런 인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네네. 자, 우리 이제 이지훈 위원장님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3번 슬라이드 준비한 거. 지금 이재명 1심 선고 후에 우리 장애 집회가 지금 더 커졌어요. 지금 맞불 집회도 물론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사실은 경찰이 질서 유지에 네.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네. 시위하는 데를 자극하는 네. 그런
활동을 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내일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정말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힘들게 또 시간을 오셨으니까 우리 25번 슬라이드. 네. 어머. 사실 경찰 개혁을 위해 앞으로 많은 이제 국회도 그렇고 원외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찰국 반발에 이제 하시면서 이지은 총경 우리 국민으로부터 걸어 나오신 분이라는 거를 좀 국민께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민들레 TV 지금 열심히 또 운영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매주 금요일 5시에 민들레 26번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가 또 있나요? 저 이지은 TV. 이지은 TV도 이지은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또 이제 민들레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를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 너무 우리 시민사회로 걸어놔 주신 게 감사해서 당연히 홍보해 드려야죠. 지금 뭐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시죠. 아마 이제 뭐 계속 더 무럭무럭 커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시민사회 우리 또 민주 진영에 우리 응원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저는 이제 또 그 법조 기자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뭔가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굉장히 정의로운 기사들을 많이 써주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아까 미니스커트 입고 1인 시위 했었던 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1인 시위를 했던 건데 2012년도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잘 모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다들 정말 그 개혁 1순위로 다 검찰 개혁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이 검찰과 권력이 일체가 된 이 정권이 빨리 이제 집에 가시고 그다음 우리 국민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고 저는 또 그러한 것들과 또 우리 마포갑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오며 가면서 마포갑 오시면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도 한번 들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팅창 반응들이 아주 오늘 이지은 우리 위원장님 엄청난 팬들을 확보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포 계속 좋은 하루. 이지은 TV 방금 전에 구독했다라고 실시간 채팅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계속 우리 뉴탐사에 가끔 들려주세요. 많이 불러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정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검찰 독재에 맞선 시민의 방패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연대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링크 bit.ly.청진년이고요. 뉴탐사 직접 광고 매니지.골뱅이로 해주시고 뉴탐사를 후원하는 또 다른 방법 뉴탐사몰 이용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만 4천 명이 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고 뉴탐사 구독 인터넷 주소창에 뉴탐사.org를 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탐사 회원가입은 카카오 페이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재현의 정치 뉴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이지훈 위원장님도 내일 시청 광장으로 나오십니까? 네, 내일 나갑니다. 이렇게 뉴탐사에서 이렇게 직접 화면으로만 본 이지훈 위원장님의 밝은 기분을 광장에서 같이 느끼고 싶은 시민들은 많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쫄면 안 됩니다. 밝은 기분으로 주권자로서 사법부에 분명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일 우리 시민 집회, 촛불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